이보다 속 시원한 부동산 이야기는 없다. 부동산엔 안녕하세요, 최규현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타이밍, 최고의 부동산 투자 멘토가 제시하는 최적의 입지와 매매 전략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이제 부동산행이 해결해 드립니다. 자, 현명한 부동산 전략을 세워줄 최고의 부동산 멘토입니다. 미래가치투자연구소 우리 한정훈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장난이 아닙니다. 대한이 지나고요. 이렇게까지 춥다 그래요. 대한은 또 추워야 제맛이긴 한데 어쨌든 날씨는 추우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은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오늘 또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엔 한정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이슈엔 오늘의 주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부동산 규제의 역설, 시장을 위한 정책인가, 혼란을 부르는 제도인가? 라는 좀 오늘은 뭐라고 할까요? 양쪽의 입장을 서로 한번 다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1호 부동산 대책 후에 이 경기도 규제 지역 12곳 가운데 8곳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서울 지역 평균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는 일부 지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3중 규제로 묶은 강도 조치가 오히려 규제 지역의 가치를 공인하는 이른바 규제의 역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규제 역설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전에 한번 네. 지난해 한번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정부에서 정말 좋은 정책으로 음. 국민들을 갖다가 좀 편하게 하겠다라고 정책을 내놨지만은 네. 그 정책의 효과가 반대로 가는.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데. 내 마음과 같지 않은.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그 경기도권 같은 경우에 15억 이하짜리 매물들 그게 대체적으로 많이 분포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담보대출을 15억 이하면 최대 6억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항상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물론 지금의 문제뿐이 아니라 여태까지 계속 문제가 되었던 건데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 네네. 그러니까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이 있다면 규제를 하니까 여기는 들어가기 힘드니까 그 풍선효과 비규제 지역으로 생긴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비규제 지역이라는 것은 가격이 오르지 않으니까 규제를 안 걸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풍선효과가 생기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 생각은 뭐냐면은 규제는 왜 했을까? 가격이 많이 오르는 지역을 규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기 지역이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기도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히려 사람들의 그 쏠림 현상이 정부에서 규제를 한 지역들, 정부에서 찝어주는 지역 그런 지역들로 사람들이 좀 쏠렸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가 제가 뭐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집값이 많이 오르면 규제를 해야 되는 거 맞죠. 규제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건 분명히 모든 정책의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이 돼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그런데 이 규제가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가장 내세우는 게 1주택만 가져라라는 거잖아요. 1주택만. 실거주할 것만 가져라. 근데 실제로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주택 보급률이 한 96%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96% 되는 나라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근데 96%라는 건 전 국민이 거의 다 집 한 채씩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러다 보니까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정부 정책이 성공한 것 같지만 그게 결국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거기서 다른 지역으로 월급을 더 많이 주는 직장이 있어서 글로 가려고 해도 집이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다 1주택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도 못하고 또 결혼을 하면은 뭔가 집을 나와서 분가를 해야 되는데 집이 있어야지 집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뭐 전세 우리 같이 뭐 월세가 있든 전세가 있든 다주택자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집에서 부모님이 사는 집에서 같이 거주를 하고 대가족으로 집은 점점 낡아가고 그리고 건설 산업은 완전히 망가지고 이런 그 부작용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루마니아라는 국가 우리가 단순 비교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제 역설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가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결과가 안 좋다. 그게 지금 나타나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규제를 했는데 오히려 규제한 지역들이 올라간다는 거. 이게 규제의 역사랑 똑같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규제 지역이 정부에서 찝어지는 지역이다. 집값 오르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차라리 비규제 지역으로 들어갈 게 아니고 규제 지역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규제가 되지 않은 곳에서는 집값이 오를 일이 없으니 거기는 일시적으로 오를 수는 있죠. 그 네네. 풍선 효과 때문에 오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은 곳이라는 얘기죠. 그래요. 좋습니다. 그게 그러면은 지금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을 다 해주신 걸까요? 그렇죠. 이게 오히려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는 것들이 지금 현재 상황은 네.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요. 매매가도 오르고 있고 그리고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전세도 지금 오르고 있죠. 전세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 또 전세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월세도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오르는 시장이라는 얘기죠. 오르는 시장에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돈은 시중에 지금 많이 흘러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집이 없는 사람들, 무주택자들조차도 그러면 지금 급하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자. 이래서 그 규제 지역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억 이하의 그런 매매 가격은 최대 6억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주택담보대출을. 그러니까 그런 경기도 지역들의 지금 투자 수요로 들어가거나 내 집 장만을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집 장만을 한다. 그럼 좀 긍정적으로 그래도 뭐 평가를 집이 없으신 분들이 내 집을 장만한다는 건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저는 그렇죠.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좋습니다. 또한 또 일각의 또 다른 시선, 또 다양한 시선을 들여다보면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서울에서 이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이 집합 건물들을 매수한 사람의 비중이 11년 만에 가장 많아진 것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심리를 좀 들여다보면 이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내 집을 먼저 사자라는 어떤 불안 심리가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게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서울에서 생애 처음으로 이제 뭐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11년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났다. 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어쨌든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집을 못 사면은 뒤처지는 거 아니냐, 나중에 또 못 사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오르기 전에 사자.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6.27 대책 뭐 그리고 마지막에 10월 15일 대책 세 번의 대책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6억에서 최대가 제일 적게 받는 게 2억까지, 네. 2억까지밖에 지금 못 받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대출 영향이 제한이 적은 이 최초 구입자들이 지금 무주택자들 매수 건수가 지금 늘어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집값이 사실은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거기에 더 이상 미루면 뒤처진다는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값이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서울이 이거 보면은 한 8.98% 올랐다고 해요. 이게 그 전체를 합친 평균인 거죠? 평균이죠. 네. 예. 그러니까 많이 오른 곳과 오르지 않은 곳을 합쳐서. 합친. 예, 네. 거의 9% 가까이 오른 거잖아요. 이게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만 해도 2006년도 최고로 많이 올랐는데요. 이때가 23.46%.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이게 그 19년 만에 최고치로 갑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였던 2018년도에 8.03%.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 정부 때 23.46% 오른 이후로는 11년 만에 최고로 많이 올랐던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상승률을 능가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해 2월 일주 상승으로 일주에 이제 2월 달에 상승으로 전환하니 49주 연속 지금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집값이 조금 이게 조정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집값 상승은 계속 지금 49주차 연속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문제는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다음에 시장을 전망을 할 때 전문가들이 의견이 많이 좀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년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 아니면 내년 집값은 조금 뭐 조정으로 갈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많이 갈리는데 희한하게 올해는
전부 집값 상승으로 지금 아주 하나의 기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전문가들 얘기가. 그래서 이 우상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문제인 것 그 같습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내년에 그러니까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대표님도 내년에 상승할 것이라고 올해. 그러니까 올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시잖아요. 예.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왜냐하면은 정부에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금 부자라고 하는 분들은 일부 지역의 집값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사실 저희 동네는 안 올랐거든요. 저희 동네는 안 올랐는데 다른 곳을 계속 올리다 보니까 이 평균을 냈었을 때 집값의 상승률이 보여지는 게 아닌가라는 전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는데 대표님은 그 서울 지역의 전반적으로 집값이 상승을 할 것이다 올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대표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결국은 일단은 가장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이에요. 제가 공급.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네. 공급이 올해부터 내년, 후년 계속 공급이 줄어든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일단은 공급이 줄어들면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어쨌든 공급을 빠른 속도로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2020년도까지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네. 지금 얘기를 했죠. 5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사실은 중장기 대책이거든요. 이게 공급을 그렇죠. 뭐 지금 한다고 해서 지금 근데 이게 부동산이 중장기 대책 없이 할 수 있는 어떤 게 없지 않나요? 정책이? 그렇죠. 정책은 중장기 대책이에요. 근데 이제 한마디로 시장에 대한 신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 정부에서 이렇게 뭐 135만 가구를 공급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공급이 되니까 지금 급하게 살 필요 없겠네. 좀 기다려야 되겠네. 이제 공급이 된다니까. 그런데 이런 신뢰가 시장에 쌓여야 되는데 항상 공급을 뭐 135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공급되지는 않거든요, 이게. 그 무슨 뭐 대충 조금 늦춰지고 빨라질 수는 있겠지만 네. 대충 거기에 맞춰서 이 공급 플랜을 짜야 되는데 그 공급이 계획대로 들어오지는 않는 거예요. 항상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우려하는 게 학습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지난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 때도 그 뭐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했지만 공급이 제대로 안 들어왔고 항상 공급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 그 기대치 이하를 항상 밑돌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지난 정부를 얘기해서 지난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에서도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늘어난 건 별로 없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에 대한 그 신뢰성이 떨어진다. 공급에 대한 그런 대책.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하고 있는 게 제가 뭐 지난해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금리 인하가 될 것은 기정사실이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지금 되느냐 아니면 한 달 후에 되느냐 두 달 후에 되느냐 그런 문제일 뿐이지 어차피 방향성 금리 인하다.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시중에 돈이 어쨌든 넘쳐날 거고 그럼 그 돈 넘쳐나는 그 돈들이 결국은 이 자산 시장으로 들어간다. 그래요. 그럼 자산 시장으로 부동산 시장 자산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또 상당 부분 흘러 들어올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유동성 효과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요. 이게 이해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일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지지난 정부든 지난 정부든 이번 정부든 어쨌든 공급 대책은 단기적인 정책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정책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데 그 상황에서 금리 인하라든지 그리고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결국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집값은 점점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빨리 먼저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값이 오른다는 생각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물가 상승률 대비 집값이 올라야 되는데 일부 지역은 너무 심하게 오르는 것이 좀 문제이지 않을까. 저도 집값이 앞으로 점점점 내릴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조금씩은 올라가겠죠. 물가 상승률만큼이라도. 그러니까 그게 가장 바람직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 정도만 올라가면은 집 가지는 사람들은 손해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니까. 그렇겠죠. 예, 그 정도만 되면 좋은데 이 부동산 시장은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절대 아니다 보니까 한 번에 오를 땐 또 팍 올랐다가 또 떨어질 땐 또 좀 떨어지고 이게 참 정책의 어떤 힘, 의지 이런 것만으로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게 보면 사이클 같아요. 이게 어떤 정권이 잡느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죽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면
또한 이 대출 규제 그리고 분양가 급등까지 겹치면서 아파트 청약 통장 가입자가 빠르게 줄고 있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뭐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결론은 그거죠. 청약 통장을 써서 과연 당첨될 수 있을까? 썼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썼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청약 통장을 사람들이 어디다 씁니까? 외곽 지역에 안 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 강남권에 분양을 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데 쓴단 말이에요. 서울 서울에 안에 웬만하면 하려고 하기 중심 쉽겠죠. 지역으로 네.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이게 인기 입지에만 이제 수요가 쏠리니까 당첨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니까요. 낮아지는 데다가 또 당첨이 됐어. 근데 지금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대출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당첨됐다고 해도 이게 입주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대출이 안 나오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 강화로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에 나설 여건이 좀 힘들어졌다. 결론은 이 말씀이시네요. 청약 통장을 갖고 있어봤자 쓸래야 쓸 데가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 저도 청약 통장이 있거든요. 저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은. 근데 사실은 그 당첨이 되려면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요건들이 뭐 있습니다. 가족도 뭐 한 100가족 이상 돼야 되고 식구도 네. 그리고 부모를 봉양했다든지 하여간 정말 그런 그래서 이 당첨되는 게 하늘의 별따기다. 제가 보기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해지를 하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저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보던 사람들 있죠. 총장. 그런 사람들은 해지하는 비율이 별로 적은데 그냥 그냥 놔두는데 이게 붙다가 중간에 이렇게 해지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중도 해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수도권 공공분양 물량을 2만 9천 가구를 계획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 당첨이 되려면 청약 통장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게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특히 가입 기간 그리고 총액 이 얼마가 내가 거기 돈이 들어갔는지 저축 총액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통장을 어쨌든 이게 버리지 마시고 좀 유지를 하고 그렇죠. 있는 게 유지하는 그래도 낫지 않을까. 저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일부 지역이 당첨이 만약에 청약 통장에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일부 어떤 몇몇 지역은 집값이 그렇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비싼지라. 그러니까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청약 통장이 있어야 무용지물 청약이 당첨이 돼도 무용지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서울 빼고 이 경기도권 네. 저기 이제 공공분양하는 것들을 노려야죠.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렵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이런 고민을 저희 연구소에 와서 저랑 이제 상담하는 분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럴 때 과감하게 얘기를 드려요. 포기하시라고 청약통장. 사실 방송에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하지만 왜냐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당첨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분들이 그걸 이제 당첨이 어쨌든 자기가 오래 보았으니까 당첨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시고 여력이 되면은 그냥 빨리 주택을 구입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조언을 드리는데 그래요. 그래도 그 조언을 들으신 분들이 내 집을 마련하시는 거죠. 뭐 지금 계속 그럴까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또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매물 잠김 현상. 지금 일각에서 뭐 대출 규제와 그리고 공급 부진으로 인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또 굉장히 높아진 집값, 일부 지역의 말도 안 되는 집값, 상식 밖의 집값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사실은 눈은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접근을 했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집값.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매물 잠김 현상을 또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물론 말씀해 주신 대로 대출 규제와 공급 부진도 분명히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고 이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뭐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 아파트 매매 물량이 1년 새 37%가 넘게 급감을 지금 했다고 나오고 네, 있거든요. 그렇죠. 물량이.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서 묶여있고, 네. 실거주 요건이 붙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6.27 대책 지난해 6.27 대책에 의해서 네. 이 주택 대출을 막고 그리고
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통해서 그렇죠.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걸 막았잖아요. 지금. 막았죠. 네. 예, 이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 지금 매물이 없어서 어쨌든 신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신규 공급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중장기 대책이란 말이에요. 단지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물량을 공급을 하니까 좀 기다리세요. 정부 믿고 기다리세요. 이런 거거든요. 이게. 근데 거기다 이제 지금 신뢰가 지금 아직 형성이 지금 안 돼 있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은 기존에 이제 그 매물들이 좀 시장에 나와야 되는데 기존 매물도 지금 못 나오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근데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장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문재인 네. 정부 때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1년 단위로 중과가 아닌 1년 단위로 일반 세율로 계속 지방세법 시행령을 바꿔서 1년 단위로 지금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일반 세율로.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5월 9일 날 이제 끝나느냐, 네, 네, 끝나서 중과로 가느냐, 아니면은 1년 이후에 해서 다시 일반 세율로 1년간 연장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지금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큰 차이가 있을까요? 그 세율을 일반 세율로 하느냐 아니면은 기존 네. 이전 정권에서 했던 대로 했었을 경우에 큰 차이가 뭔가요?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자, 그럼 내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더라도 양도세 중과가 생기면은 그 이익이 나는 데서 일반 세율 같은 경우는 최대 45%거든요. 그러니까 10억 이상 이익이 나면 45%까지 세금으로 걷겠다 네. 이거고요. 근데 이게 중과가 되면은 45%에다 2주택 이상이면 무조건 플러스 20%예요. 그러면 55%의 본세율만 아니 65%죠. 65%. 그리고 3주택이면 또 30% 플러스 30% 하니까 75%. 결국에서 정부에서 원하는 건 다주택자들은 집을 내놔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매물이 생기는 게 아닌가요? 집을 내놓게 되면? 집을 안 내놓죠. 근데 그냥 버틴다. 예,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의 세금을 내면서 난 버티겠다. 그러면 그 내면 남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집값은 지금 상승 기조로 가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버티겠다. 이게 지금의 상황이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네네네. 자, 요때 지금 우리가 중과할 거야. 중과할 거야. 그러니까 그 중과하기 몇 개월 시한을 줄 테니까 5, 6개월 줄 테니까 그 전에 팔어. 그때는 일반 세율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물론 정부의 기대대로 물건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약간의 매물이 나오긴 했지만 대부분의 매물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버틴다. 예, 그러면서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행이 될 가능성이 거의 지금 그럼 높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버틴다라는 것은 더 욕심을 내는. 왜냐면 지금 그때보다 집값이 많이 올랐다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것보다 난 더 오를 거니까 그냥 더 버틴다. 그렇죠. 그럼 언제 파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는 이제 언제는 그 욕심의 끝은 그게 무한된 이제 건가요? 그건 또 이제 우리 항상 생각하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양도세 중과가 네. 평생 계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또 어느 순간에 일반 세율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럴 뭐가 수도 안 좋을 있겠죠. 때. 네. 그럼 그때 판다든지 뭔가 이렇게 가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부동산 가격이라는 거는 네. 하방 경직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하방 경직성. 그게 뭐냐? 밑으로 경직돼 있다.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부동산 자산이에요. 그래요. 반대로 이제 금리는 상방 경직성이 있고 위로 안 올라가는 성격이. 근데 그 하방 경직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이 일단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안 떨어져요. 안 그러니까요. 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거든 항상.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많이 겪어봤으니까 이제 그런 기대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린 정부의 정책 기조는 거래세를 완화하고 보유세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양도세를 중과한다. 양도세 중과가 다시 부활한다. 그러면 취득세도 완화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올해 지방선거죠. 네. 6월달에 지방선거가 끝나면 아마 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세제 근데 강화. 그거는 며칠 전에 그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을 때 하셨죠. 네, 세제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아니지, 그리고 최후의 수단. 최후의 수단으로 둘 것이다. 근데 정권이 지금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만약에 하더라도 세제에 대한 손을 대서 어떤 정책이 나오는 것도 최후의 수단 말 그대로 좀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게 6월달 지나면 나올 거예요. 그게 최후의 수단이 6월 지나면 나온다고요? 그렇죠. 오, 최후의 그래요? 수단이 그때 나올 겁니다.
아, 최후의 수단의 기준이 다 다르네요. 아, 예. 그래서 세제도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문재인 정부 때랑 똑같은 그런 정책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취득세도 높고, 그러니까 취득세가 높으니까 잘 거래가 안 되겠죠. 사지를 못 하겠죠. 그리고 물론 이제 돈 있는 사람들 그래도 사요. 사지만 양도세가 중과되니까 안 팔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신규 주택이 지금 공급이 되려면 중장기 대책으로 지금 이제 결국은 될 텐데, 결국 시중에 물건이 지금도 없다고 하는데 더 이제 씨가 마르는 그런 이제 현상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참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이 민간 개발, 네. 이 민간 재개발 재건축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규제를 좀 풀어주고 제가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 얘기를 들으면은 아마 안 풀어줄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재건축에 대한 어떤 용적률을 상향시켜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안 할 것 같고, 오로지 그 공공 주택에 대한 그런 것들로 공급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제대로 좀 진행이 될까 좀 우려가 돼요. 좋습니다. 우리 한정훈 대표님의 생각은 어쨌든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했을 경우 집을 내놓지 않고 사람들은 버티기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요건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던 또 하나 얘기가 나오는 게 공공주택 그 공급 일정에 좀 차질이 빚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현재 분위기는 그럼 어떻게 또 보고 계실까요? 어떤 차질이 어떻게 빚어졌는지도 궁금합니다. 그게 공공주택 공급 일정 이게 뭐 변경이 차질이 생기 이런 거는 네. 사실은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일어났던 일인데요. 그렇죠.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무조건 부동산에 대한 난 마음에 들지 않아, 이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하시는 분들은 늘 항상 이건 차질이 있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제대로 이렇게 탁탁 공급된 적이 거의 없죠. 없죠. 예, 이전 이전 정권에서는 한 번도 이 대책이나 공급이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네. 멈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거예요. 이제 자꾸 이제 공사 기간도 연장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사업비, 특히 건설하는 이 비용 증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커지게 되면은 이게 분양가도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얘기 아닙니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근데 뭐 차질이 지금 정부에서는 어쨌든 LH 주도로 공공 주택을 갖다가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서 이게 뭐 차질이 지금 잠깐 생겼다고 해서 뭐 큰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근데 제가 판단하기는 빠르게 진행을 좀 더 땡겨서 할 것 같긴 해요. 같긴 하고, 그래서 뭐 큰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뭐 그런 경우들은 뭐 흔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민간 건설 회사에서도 우리가 뭐 사실 아파트를 언제 공급하겠다고 해서 제때 공급한 적이 별로 있습니까? 그래요? 항상 늦어지죠. 항상 늦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뭐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곧 정부에서 이제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해 준 대로 이게 선거 전후로 뭔가 좀 뭐라고 할까요? 발표나 대책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구체적인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올 것으로도 보이지만 핵심 규제는 그대로 유지될 것 같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좀 받았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저도 어떻게 그렇게 보세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 그런 게 이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처음에도 그런 얘기 드렸죠. 공공과 그 민간이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지금 뉘앙스를 보면은 이게 뭐 공급 확대를 하기는 하지만 그건 LH 주도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민간에서 하는 거는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든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용적률을 완화시켜준다든지 대폭 이거 상향시켜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지금 유지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하겠다는 얘기가 작년 12월 달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신문 기사에도 나오고, 그랬더니 국토부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는 그 서울의 집 구역 중에서도 한마디로 집값이 많이 안 올랐던 지역들, 그러니까 예전 정고층까지 못 갔던 지역들까지 다 묶였거든요. 몽땅 다 묶였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지금 구청장이나 아니면 그 주민들이 되게 좀 속상해하고, 그리고 우리는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올 봄에 상황을 봐가지고 뭐 풀어줄 가능성도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국토부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죠. 아니다.
토지 거래 허가 안 푼다. 그래서 저는 그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 물어보거든요. 토지 거래 허가구역 과연 그런 지역들 풀어줄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드리죠. 그 만약에 선거에서 안 풀어줘도 이길 수 있다면 안 풀어줄 것이다. 근데 선거에서 만약에 좀 불리하다 싶으면 풀어줄 것이다. 전 그렇게 얘기해요. 선거로. 이게 지금 선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어쨌든 시장에서의 학습 효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공급 대책이 나와도 어떤 대책이 나왔어도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 이게 그렇다면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모든 대책이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것 이게 같아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네. 문제인데 또 우리가 또 좀 있으면 또 선거 6.3 지방선거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지금 서울시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정부에서 정책이 되고 있는데 눈앞에 6.3 지방선거가 있은 다음에 서울시의 정책이 그럼 또 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예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정권이 또 바뀐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책의 연결성이 전혀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저는 사실은 양도소득세 중과 얘기가 나왔을 때 버틴다, 시장에서 버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렇게 버틸 만큼 세금을 많이 냈는데도 버틸 만큼 집값이 많이 오르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 그래도 시장은 버틴다라고 말을 했는데 또 말씀을 들어보면 한편 이해가 가는 게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버텨도 어떻게 내가 스스로 이게 괜찮아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또 버텨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도 들고 이 부동산 정책은 좀 뭐라고 할까요? 여야든 정책이든 어쨌든 보수든 진보든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좀 뭐라고 할까 한 입으로 똑같은 정책으로 쭉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지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책이 그러니까 계속 일관성이 있고 유지가 돼야 이 국민들도 신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한대네? 그러면은 우리 좀 기다리자. 뭐 이렇게 좀 시장의 신뢰가 쌓여야지 정부의 말을 믿고 따를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맨날 정권이 바뀌면서 완전 이 180도로 다 정책들이 바뀌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죠, 사실은. 근데 저는 그 서울시의 정책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봐요. 서울시의 정책도 그 정책 주도자가 바뀌게 되면은 뭐 서울시장이 만약에 바뀐다 이렇게 되면은 또 정책이 바뀌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정책, 서울시의 정책이든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서울시의 정책이 가장 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서울시에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이 어떤 정책을 주도하는 시장이 교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바꾼다고 하더라도 될 것은 되고 안 될 것은 안 될 것이다. 예, 그게 무조건 다 정책이 바뀐다고 해서 다 뒤집어진다? 그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될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지 무조건 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대한민국 코스피가 5천을 돌파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역사적인 거죠. 사실 작년만 해도 재작년만 해도 5천 포인트를 내가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저는 했었습니다. 진짜요? 예. 근데 5천 포인트를 보면서 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정치는 말로 하는 거지만 사실 정치는 해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되었던 이 부동산에 대한 것들 또한 우리가 좀 시장에서 믿음을 줄 수 있고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정책들 그래서 좀 뭔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까요? 예.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이슈 만나봤는데요. 한 주도 놓칠 수 없는 또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공기가 차갑든 뜨겁든 이 무료 세미나는 늘 항상 열탕입니다. 굉장히 뜨겁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번 주는 또 어떤 뜨거운 주제를 갖고 이야기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예, 소액으로 선점하는 초기 재개발 지역 투자 전략. 매력 있습니다. 예. 소액이라는 매력이 있고요. 예. 그 재개발이라는 매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재개발이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네. 투자를 하고 그러고 계시는데요. 근데 제가 예전하고는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예전엔 뭐냐면은 예전엔 이게 언제 빨리 진행이 돼서 아파트가 지어질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다면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지금 서울에 수백 군데 재개발 지금 지정돼 있거든요. 다 될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거기서 이제 될 수 있는 지역을 초기 단계에 있는 지역을 들어가야
그게 초기 단계부터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오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투자할 때 초기 단계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이익이 나면은 중간에 매도를 하고 나올 거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옛날 같이 재개발 끝까지 무조건 주장창 가져가는 거 아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드리거든요. 지금은 옛날랑 많이 틀립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은 지금 정해져 있다. 왜냐하면은 수많은 군데가 안 되니까 거기서 될 때는 딱 뭐예요? 정부에서 밀어주는 곳, 그 다음에 각 구청에서 밀어주는 곳,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런 지역들은 반드시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동네에서 지역에서 우리가 낡았으니까 우리 좀 재개발 좀 해보자, 아파트 지어보자 이런 데들은 결국은 안 될 가능성이 주민만의 많습니다. 의지로만 갖고는 어렵다. 예, 이제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그게 그래요. 수백 군데가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 곳들 중에서 과연 될 곳을 어떻게 찾아 들어가느냐 야. 초기 단계 여기에 대한 전략을 얘기해 드리는 그런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소액이라고 하셨어요. 예. 이 소액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소액 기준이 네. 이게 지금은 한 2억에서 3억. 2억에서 3억 정도. 예. 2억에서 3억 정도를 갖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재개발 초기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그 노하우를 알려주신다. 이번 세미나는 2월 3일입니다. 화요일. 2월 3일 화요일인데 서울 전화 02-556-6961에서 3번 556-6961에서 3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은 우리 한정훈 대표가 또 이 무료 세미나 알찬 내용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한정훈 대표가 여러분의 투자 상황과 자금 계획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